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춰잡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올해 앞으로 은행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돕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럽의 경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을 통해서 전망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이어지는 이슈인데요. 22에서요, 경기 하방을 전방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영국과 EU가 여전히 브렉시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측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안전장치와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EU의 입장 측은 어떤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차이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전문가는요, 4,000선을 돌파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의 주식을 9억 위안이나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텐센트는 나흘 만에 8%가량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에서 텐센트를 매입을 하게 됐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진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CB가 정책금리를 동결했다고요? 네, 지금 ECB 측에서는 이번에 정책금리 동결을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그저께장 기준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ECB 측에서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오히려 인하 측으로까지도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상에서 볼 때는 역시나 유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하방세를 강하게 터져주고 있고요. 이 하방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아래쪽에 이제 효과물량상으로 많이 대기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또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TLTRO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 좀 새롭게 제시된 단어가 이제 TTROR, 네,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싼 이자로 돈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B 측에서는 지금 2014년 9월, 그다음에 2016년 6월에 1차,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에 이어서 2차 TLTRO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단 마리오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TLTRO파에 대해서 경제 환경의 변화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은행 대출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언급을 한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거 이력에도 이 TLTRO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또 앞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도 역시 변화가 예고가 됐다고요? 네, 일단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서 ECB 같은 경우에는 상환되는 모든 자금을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으로 나타났고요.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재투자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3월부터 자산 매입 시작을 해서 지난해 말에 종료를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조 6천억 규모 사용한 자금이 지금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종료를 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브렉시트 승인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스타님? 네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승인 투표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브렉시트가 EU 연합할 때, 그다음에 EU랑 협상의 논의를 겪고를 했는데, 일단 12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승인 투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2차 승인 투표에서 본격적으로 외도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상 제2국민 투표에 대한 부분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연결이 고르지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연결이 될 때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외 선물 시세를 통해서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0.18%대 하락하면서 2,745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요, 현재 0.05%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7포인트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현재 0.07%대 오르고 있는데요. 1.11985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현재 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1286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0.42%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56.41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16%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7,016.25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화입니다. 0.1%대 상승 중인데요. 1.309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국 브렉시트와 관련한 이슈인데요. 승인 투표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브렉시트 건이 이번에 2차 투표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승인 투표에 대한 부분들, 이제 추후에 협의안에 대한 부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랑은 별도로 이제 제2국민 투표에 대한 내용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 제2국민 투표에 대한 부분도 역시는 승인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노동당 측에서 보수당 측에 대한 제기를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네, 일단 보수당 측에서는 이 제2국민 투표를 승인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오버적인 평가를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2국민 투표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제2국민 투표 이외에 그냥 합의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이 더 나와 있는데, 이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사실 EU와의 협상단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됩니다. 네, EU와의 협상은 정작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협의안에 대한 부분만 승인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운드가 최근에 이제 제2국민 투표권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단기간 한 3, 4일 정도 상승세가 쭉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반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치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신규 매도 세력인가 혹은 이제 롱에 대한 커버링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헤지펀드들이 신규 매도 플랜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국에서 발생된 안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는 브렉시트가 노딜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약 70%가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추후에 공격적으로 헤지펀드들이 더 물량을 넣어서 노딜 브렉시트 발생 이후에는 아예 파운드에 대한 붕괴 직전 수준까지 몰아붙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딩 물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물량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랑은행이 방어를 이번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영랑은행의 방어선을 뚫기는 쉽지 않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노딜 브렉시트 이번에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는 브렉시트 시행 연기 여부에 대한 투표가 열리게 되는데, 다음 날이죠. 12일 바로 다음 날 13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제 12일이 맞은 오전이고, 그 이후로는
파운드에 대해서 전부 다 매도로 돌려서 공격적인 매도로 붕괴를 일으키는 그런 거래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후에 통큰 양보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부수해지면서 메이 총리는 이번 주말 대국민 연설을 포함해서 의원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메이 총리 자신이나 그다음에 콕스 장관이 브뤼셀을 다시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엔 다시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브렉시트 3월 29일 전에 본인들이 이뤄낼 수 있는 어떤 협의안은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그냥 의회들이 협조하길 바란다라는 정도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의회가 최근 보시면은 그냥 메이 총리한테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부결 처리가 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고 나서 뒤늦은 밑장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 정도로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상태에서 회의하는 차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사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콕스의 요구 사항들이 EU 발언이 EU 측 수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파운드와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약 4일가량 2차 승인 투표 기한이 남았는데요. 현재 영국의 의회 분위기는 조금 어떨까요? 네, 현재 영국 강요들은 자신 입장을 결정을 못하고서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메이 총리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기존에 한 3개월 동안 보여줬던 메이 총리의 영향력 그대로입니다.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죠. 오히려 반감만 많이 사다 보니까 어떤 내놓는 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결 처리만 내놓는 그런 건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영국한테 불리한 건들을 제시를 시켜서 반대로 부결 처리가 나게 해서 오히려 영국한테 이득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제 좀 반대 법안을 유도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부결을 붙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가망은 없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메이 총리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한다면 이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역이용으로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딜을 끌어내봐야 되는 좀 정치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은 아니면은 전공법으로 돌파를 했을 때 사실상 현재 영국 의회에는 메이 총리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야당이나 여당이나 전부 다 메이 총리 편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다시 브렉시트를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행됐던 이제 1월 15일 승인투표에서는 브렉시트 협약에 대해서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이 당했었죠. 이 건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관계로 약간 간략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에서 ECB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ECB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제 자산 매입을 통해서 본인들의 돈을 다시 시장에 푸는 양적 완화의 과정, 이 양적 완화의 과정을 아직까지는 지속하겠다. 하는 입장인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되고 그래서 시장의 자금들이 다시 이제 ECB로 들어오고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면서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작년도에 진행됐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 부분, 그래서 이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공격적으로 유로 통화 가치를 올려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유로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매도세로 돌아서서 여기에 대한 매도를 치고 그 이후에는 엔화랑 달러 쪽으로 넘어가서 매수를 치는 그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종료됐던 부분이 사실상 금액장으로 보자면은 지금까지 ECB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생활 자금 2조 6천억 유로에 대해서 이제 추후 올해부터 슬슬 다시 이 자금들을 회수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이 유예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ECB 총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보험력주의 브렉시트, 그다음에 시장학적 위험 등 언급하면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에서 1.1%로 대폭 하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치 역시 1.7에서 1.6으로 하향 조정도 붙였는데 일단 2021년 전망치는 1.5까지로 기존과 동일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건으로 인해서 추후 계속해서 유로에 대한 하락세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는 오히려 달러의 상승세가 더 크게 예견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게 되었었던 97.5 라인을 오히려 상반골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통화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97.5에서 방어선을 설치를 했지만 사실상 연준 자체가 보유한 정책들이 전부 다 통화가치 상승에 대한 정책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화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스타님이 ECB가 1.1%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글로벌 경제에 좀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뉴욕 증시도 약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경제에 대한 영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유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도 먼저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달러에 대한 부분들과 별개로 그냥 미국 그리고 영국 그다음에 유로 성향권들 전부 다 통화가치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이 통화 바스켓 안에서는 반대의 통화 경향을 반드시 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전체 통화 바스켓 자체가 지금 하락하면서 굉장히 경제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낸 자초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어떤 경제상으로 이제 호조세로 올라가지고 반대로 이제 유로나 다른 통화권들이 공격적으로 어떤 트레이딩상의 안정성을 보여줘서 본인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미국도 계속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랑 파운드는 아예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타임에 아시아권 국가들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틈을 타서 공격적인 트레이딩 상승세를 통해서 무역 수지 계속해서 흑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미국은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고 이걸 회복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금융자본,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부분을 깨고 들어가야만 본인의 금융자본 수지에 대한 부분을 늘릴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공격적인 매출 상승세, 한마디로 GDP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영국이나 지금 EU 자금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자금권을 이탈시켜서 랜딩 박킹시킬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와 파운드화에 대한 매매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로존의 경기 하방이 예측이 되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유로 그리고 파운드화가 영향을 받겠죠? 네, 유로랑 파운드화 역시 동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엔화랑 달러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가서 트레이딩상의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통화권상의 이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영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중국증시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6,700억 원 정도, 자금이 좀 순유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좀 시장에서는 많이 언급이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하루 장시작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을 더 담아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턴 시장을 좀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일단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4% 이제 상승을 했고 반대로 이제 선전이랑 창업펀 같은 경우는 0.23 0.45%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서는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쪽도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 놓고 보면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좀 약간, 관망세 내지는 혼조세의 양상이 좀 펼쳐진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의 관망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내 금융기관들이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분석에서는 상해 종합이 올해 이제 4천선 같은 경우에도 돌파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이제 중국 창청증권에서 일단 나왔고, 이 외에도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좀 내놓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고, 창청증권의 일단은 논리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가 제조업 쪽에서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그런 부분들의 여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16%에서 이제 13%로 한 3% 정도 낮춰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분명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영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중국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해소감, 기대감, 그러니까 타결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요것도 같이 이제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자체를 사는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그 부분들이 대형주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 섹터는 분명히 그 안에서 나눠지긴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중국 비중은 몇 퍼센트, 한
10%에서 15%로 늘린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이면은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자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일단은 뭐 시총 상위종부터 순위 순서대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뭐 개인적으로도 이게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상하이판 나스닥 커창판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신규 뭐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서 4,000선이 돌파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올 때가 단기적인 뭐 고점 내지,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서 모두 불마켓을 이야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오는 것처럼 뭐 중증시도 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쉬었다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타개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강세장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증권사의 보고서라는 점은 염두를 해야 하지만 역시나 호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속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출발을 했는데 2%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낙관적이지만도 않은 것이 약간 곳곳에 조정의 신호들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하락 출발한 것도 그런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진 거고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거다라고 이야기들이 뭐 가장 단순하게 뭐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뭐 굳이 빠진 이유들을 뭐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빠지는 거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시적으로 좀 나오면서 규정이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 증시가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되기보다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조정을 기회로 종목들을 조금 뭐 피킹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도 지금 악재 요인으로 뭐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 그런 부분들,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지표가 조금 뭐 부진하게 나온 부분들. 근데 시장에서 지표 부진하게 나온 거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뭐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외국인 자금 좀 빠져나간 거 정도 외에는 뚜렷한 악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조정세를 약간의 기회로서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텐센트 주가의 움직임이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텐센트 주가가 뭐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한 4거래일, 5거래일 뭐 동안에 한 근 10% 가까이 이제 뭐 상승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3월 들어서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화권 증시가 일단 좋은 상황에서 텐센트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게임 업계도 일단은 뭐 중국 쪽 영향이 이제 가장 큰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계 넥슨 인수전에 뛰어왔다라는 소식, 이러한 부분들이
텐센트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텐센트가 넥슨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이제 5일날 전해지면서 텐센트 주가가 그날 일단은 뭐 4.21%이면 이제 7개월 내 최고치를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최근 강세장을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후강통, 뭐 성강통 이런 쪽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텐센트 쪽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 움직임들이 이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요, 지난해 3월부터 사실 약 9개월 동안에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한 바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하지 못해서 텐센트 매출에 약간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신규 게임이 나와야 새로운 유저들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 가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 중단 때문에 약 9개월 정도 판호 발급 신규 게임이 이제 출시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매출에는 분명히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뭐 작년 초 한 470 홍콩 달러였었던 주가가 작년 10월에는 250 홍콩 달러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거의 반토막 정도 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12월 달에 그때 이제 뭐 차이나 이슈에서도 한 두세 번 다뤘던 것 같은데, 판호 게임 재개하면서 텐센트 주가 움직임이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뀐 거고요. 일단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때 뭐 게임 부분들 그리고 올해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올해 게임 관련 매출이 분명히 좀 뭐 판호 재개와 함께 전반적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텐센트 주가에 대한 전망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른 것만큼 뭐 부담스러운 것도 없다고,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일부에서는 지금 뭐 텐센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센트에 대한 이슈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회에 대한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요, 양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뭐 양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리자동차 회장이 6일 이제 그 양회에서 올해 이제 각 자동차 업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고,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 이동수단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기존 기업들이 이제 하드웨어 경쟁력을 이제 그 강화하면서도 소프트웨어를 같이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기업이 뭐 대표적일 텐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뭐 말도 많지만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 제조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웃소싱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 자동차라는 게 그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 엔진이거든요. 자동차의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인데, 이게 이제 수상형 자동차로 바뀌면서 그 엔진이 모터로 바뀌니까 사실 뭐 모터 만드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서 이제 보는 이유가, 지금 자동차 산업의 총 생산량 같은 경우
한 9조 위원 정도로 이제 납세액이 중국 전체 세수의 한 10%가 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DP 내 기여도도 한 12%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리커창 총리는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 자동차 시장 정책에 대해서만 7차례나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의 한 10%가 넘고 전체 GDP의 12% 정도가 되다 보니까 리커창 총리도 당연히 이거를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직간접적으로 그 양회에서 정무 업무 보고에서 일단은 그 모두 한 7차례 정도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지원,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감면 연장, 제조업,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제 혜택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이제 자동차 판매 딜러들 같은 경우에도 판매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좀 벌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저조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연간 2년 연속 그 자동차 쪽이 하락을 할 것으로, 판매량이 이제 소비가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거를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타겟책, 앞서 정부에서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지금 이 자동차 소비 심리 시장을 좀 살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슈를 보니까요, 이 중국 정부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6탄전을 예고하면서 총 공세에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중국의 확장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현대 자동차의 베이징 현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2년 새 반토막이 났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는 그렇게 썩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의 마켓 자체가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 때 중국 기업에 당연히 더 우호적인 세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지 기업과 프로모션 경쟁을 해서 사실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현대차나 국내 이제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 현대차, 기아차 이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조정세를 약간의 기회로 이용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앞서 이제 설명드렸었던 텐센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종목들을 쭉 보니까 텐센트 홀딩스, 텐센트를 일단은 한 1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파노 끝나고 나서 이제 파노 이슈 다루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불마켓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무조건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에서 외국인들 자금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이번 시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라는 특성이 좀 있긴 했지만 금융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시장이건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올 때는 시총상위 대형 종목부터 먼저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화권 증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지금 뭐 수정방이나 아니면 중국 이제 마오타이주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린 이유가 그러한 연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텐센트 그래서 이제 텐센트 보면 좋겠다. 앞서 이제 뭐 이슈로 말씀드린 것처럼 판호 재개와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사이즈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뭐 빠르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355.500 위안, 목표가는 380.000 위안, 손절가는 34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분석으로는 텐센트 종목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텐센트가 넥스트 인수전에 좀 뛰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에 조금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텐센트가 카카오 게임즈 지분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넥슨까지 이제 뭐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명실상부 글로벌 거의 1위 게임 기업이다라고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텐센트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게임주는 사실 과거만큼의 그런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핫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이제 헤비 유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나 이런 쪽을 소비하는 층이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게임주를 살 바에는 차라리 해외 기자 요즘에는 뭐 개설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거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텐센트를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텐센트를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종목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일단 저희가 만약에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NC소프트 말고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게임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만약에 그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NC소프트 정도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리니지라는 확실한 이제 캐시 플로어가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니지 정도 그러니까 NC소프트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사실 요즘에 그 모바일 게임사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그 게임 주의가 워낙 좀 짧아져서 한 게임이 롱런하면서 히트를 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꾸준하게 현금이 만들어지는 NC소프트가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게임주는 그렇게 매력이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저희 시장은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장은요 0.8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4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을중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 0.6%대 하락했다가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가더니 10시 부근 돼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0.1% 넘게 하락하면서 2143포인트를 찍고 현재는 214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나홀로 매수세입니다. 1,413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700억 원대, 외국인은 650억 원대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9%대 하락하면서 44,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2% 넘게 흘러내리면서 66,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1% 넘게 하락폭 키워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만이 0.2%대 소폭 오르면서 20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한국전력, 포스코가 오늘장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LG화학과 한국전력은요, 강보합대 유지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장은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25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3% 넘게 흘러내리면서 4,500원대 빠지고 있고요. 13만 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가요, 현대차와 함께 흘러내리는 중입니다. 1% 넘게 내리는 중이고요. 오늘장 LG생활건강이 또 LG화학과 함께 빨간불 켜주는 중입니다. 현재는 1% 넘게 상승하면서 127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함께 0.5%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733.1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루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역시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일단 9시 부근에서 최저가를 찍었다가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9시 45분쯤 들어서 0.37%대 상승했습니다. 고가로는 739포인트 정도를 찍었고요.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더니 현재는 733포인트 이어가는 중입니다. 네, 오늘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억 원대 소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물량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파는 중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7만 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7만 4,900원대 유지합니다. 이외 다른 종목들은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CJ ENM이 1.5%대 하락하면서 22만 4,60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단 하나입니다. HLB인데요. HLB는 0.12%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흐름 하락세가 가장 큰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54만 5,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현재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1.7%대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넥신이 오늘장은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이 현재 흐름이 조금 좋은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0.99%대 상승하면서 6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휴젤과 SK머티리얼즈는요, 하락폭 현재 진행 중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9,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